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뭐 이거 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해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인구 집중, 뭐 반대로 말하면은 지방 소멸이죠. 그리고 높은 자살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간의 현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소멸이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정바세에서 준비한 시국 강연 토론회도요, 전국에 12번으로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하고, 저희 집행부분들이 다 봉사자분들이십니다. 다 생업이 있고 결혼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 배우자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여기를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수원을 가고, 다음 주에 또 전주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왔습니다. 인구 소멸. 인구 소멸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지금 피부에 와 있는 당면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서울대 김태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소멸된 나라는 회복할 수가 없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출산율이 0.7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 속에서 아마 5년에서 10년 안에는 0.5로 떨어질 겁니다. 근데 0.5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아마 회복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전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은 너무 여유자작한데, 즉 국민들은 마음이 타들어가고 또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출산 고령 사회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뭐 그때 김태유 교수님은 여러 가지 제안들, 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뭐 그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일자리 구조를 바꾸는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생의 이모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부양비 부담을 줄여나가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들은 잘못된 가정과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으로 오로지 돈만 갖다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세금인데 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난 막대한 돈을 쏟지만은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되는 이 정치의 무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지금 이런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국가 대개조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 국가 대개조를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지금의 정치권은 저는 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또 일어나서 이 수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잼버리 사태도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또 국민들이 일어나서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이제 오늘 3P라는 것을 오늘 제가 발표를 할 건데요. 이 3P는 우리가 보통의 그 정치를 왜 하는가, 보통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도 않습니다. 예, 보통은 요 what이라고 쓰여져 있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 정도만 말을 하는데, 저는 순서를 바꿔서 why부터 물어봅니다. 왜 정치를 하는가? 그래서 why politics?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럼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럼 how party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 정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what policy? 당신의 주종목은 뭐냐? 어떤 걸 바꾸고 싶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사실 what policy 정도도 없죠. 정책에 대한 얘기도 아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서 늘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질문을 이제 why로 제일 먼저 위에다 올려놨는데, 정말 누구나 우리 국민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진짜 정치를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이 안에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why, how, what의 순서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저도 왜 정치를 하는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Why politics? 저는 그 한국 정치가 이제 대변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20년 주기설을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20년 주기설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통해서 결국에는 정권을 잡고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꽤 많은 시간, 뭐 독재라는 암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산업화를 이루어냈죠. 그래서 산업화를 이루어내고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이 군부 정권이 결국에는 61년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뭐 신군부까지 포함하면 87년도에 막을 내리거든요. 그게 얼추 잡으면 20년입니다. 조금 넘지만은요. 그리고 87년도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이루어낸 민주화가 2022년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뭐 삼김시대, 삼김정치를 했고요. 뭐 지역주의나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경남 출신인데 결국에는 광주에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민사회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저는 변곡점이라고 보고요. 2002년도에 노무현 바람이 일고 나서 지금 딱 22년이 되고 있습니다. 총선 때까지. 딱 20년이 흐르는데요. 저는 그전에도 한국 정치 바뀌라는 명령은 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년 동안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소위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요. 당시에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전대미문의 사건도 있었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가까운 예로는 이준석 대표가 원외이면서 젊은 당대표를 또 보수정당에서 당대표 당선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20년 주기설이 이제 때가 찼는데 그동안에도 국민들은 계속 사인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권이 응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그럼 응답을 왜 못했느냐? 저는 시대 정신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라는 우리 국민의힘 시대 정신이죠. 그다음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라는 그 시대 정신. 저는 두 가지의 공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는 계승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 다음의 시대 정신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저는 좀 답답한 게 아직도 박정희, 이승만, 유능함을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가장 잘 싸울 사람은 자기다. 여전히 갈등과 대립 속에서 정치를 하거든요.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화의 DJ 노무현의 과실을 아직도 20년 동안 우려먹고 있어요. 마치 그 사골국물 끓이듯이 계속 우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음번에도 20년 주기설이 차왔는데 다음의 시대 정신을 정치 세력이나 정치권에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것 중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00% 산업화와 민주화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대 정신을 맞든 틀리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저는 다원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원화,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인데요. 저는 다원화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국제화, 두 번째는 분권화, 세 번째는 융복합화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요. 국제화는 YS 대통령이 세계화라 그래가지고 쉽게 예를 들자면은 박찬호, 박세리 그분들 다 기억하시죠?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막 밤을 새면서 응원했거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지성 다 은퇴하셨죠? 지금은 막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화에 YS 대통령이 문을 열었다면은 지금은 일상화된 이 글로벌 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국제화된 이 외교 안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이 다원화를 통해서 저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저는 당연히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 저는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지금처럼 쏠림 외교를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원화라는 가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분권화입니다. 분권화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죠. 권한을 대통령한테 다 몰아놓고 대통령이 다 책임져라 하니까는 그 책임질 수 있는 대통령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분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잼버리 사태 놓고서 지방정부가 실력이 없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권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권한을 주고서 그러면 지방에다가 책임을 묻고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이 권한도 우리가 쪼개자고 말은 늘 하는데 개헌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다 개헌하자 그러지만은 안이 다 달라요. 안이 수백 개입니다. 결국 합의안을 못 만들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는 수평적인 분권은 당장에 어렵더라도 저는 수직적인 분권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예산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에다가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좀 과감한 분권 정책을 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 7공화국 세대를 이제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헌 얘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김진표 의장께서 4년 중임제 개헌하고 최소 가치에 대해서 동의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권력 구조를 건드는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총선 때 국민 투표로 저는 돈도 한 푼 안 드리고 투표용지 하나만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딱 두 가지만 저는 개헌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딱 원포인트로 권력 구조 안 건들고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우리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선 투표제 하면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당원에다가 결선 투표제를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를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공직선거법이 이제 만 18세로 인하가 됐기 때문에 정치 청년들의 그 활동 공간을 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선도 만 40대 조항을 만 30세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상징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저는 이견을 가지고서 개헌을 이번 총선 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국회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융복합화입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원화를 말씀드리고요. 복잡하기 때문에 1인에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여러 세력들과 손을 맞잡고 신뢰를 가지고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융복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제도도 많이 성숙이 됐죠. 이제 선진화가 많이 됐는데 조금 더 저는 손볼 부분들은 제도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다원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신뢰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정책도 노조 때려잡는 것만이 개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노사정 간에 신뢰를 가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신뢰 자본을 쌓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는 다원화의 시대 정신을 제안을 드립니다. 결국은 정치를 혐오하시잖아요. 근데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분들이 정치 혐오 정서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더 강화시키는 구조로 나아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치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넘어서서 지금은 욕도 안 합니다. 아예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다 그러시죠. 근데 관심이 없는 거 저는 다 이해하거든요. 이해하는데 관심이 없을수록 지금 정치 혐오를 일으킨 당사자들이 재선, 3선, 4선, 5선 하면서 국회의장도 하고 또 대통령도 합니다. 저는 그런 나라는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 교체, 혐오를 일으킨 정치인들은 싹 다 저는 집에 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정바세를 그래서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정관에 이걸 박아놨어요. 이거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에 넣는 것이 인물을 추종하는 계파 정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지자들의 이 인식과 체계를 그냥 정치인한테 다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성, 묻지마 지지를 하거든요. 전 이거는 좀 하지 말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정치인들, 훌륭한 소신 있는 정치인들 지지해주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었고요. 그 양극단의 진영 대결을 극복해보자.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당 내에서도 이견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자. 전 이런 취지고요. 저희가 단톡방을 운영을 하는데요. 한 400명 정도가 이제 익명으로도 하고 200명짜리는 실명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은 한 10대 분이 얘기를 다 하세요. 하루 종일. 나머지 190명은 다 구경만 하면서 너무 과열될 때는 한마디씩 점잖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 190명을 저는 대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익명방에서는 저는 390명을 대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10명이 온라인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목소리가 전부인 것처럼 소수가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바세는 오히려 침묵하시는 분들이 교양 있고 품격 있게 그리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 창구가 없습니다. 혼자 목소리 낸다고 누가 뭐 보도가 나갑니까? 누가 주목을 해줍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목소리를 모아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저희는 그 취지로 설립이 된 거고요. 저는 결국 정치개혁,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치개혁안을 여러 개를 내놨는데 저는 한번 쓱 보고 말았습니다. 그냥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말을 지키든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효과가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치도 경쟁할 시간. 그 경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공정위에서 독과점을 규제합니다. 과징금도 매기고요. 처벌도 합니다. 독점은 나쁜 거니까. 그래서 경제 권력을 강화시켜서 시장을 잠식시키기 때문에 처벌도 하는데요. 정치 권력은 왜 독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까? 양당이 저렇게 오래 해오고 있는데도 아무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도 경쟁할 시간이고 정치 독과점 타파하고 자유로운 경쟁은 양당 구조에서도 저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당 내부에서도 건강한 경쟁이 필요하다. 저도 정치학에서 배웠습니다만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가 뭡니까?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교체 가능성이 없으면 선거를 왜 합니까? 그냥 일 세력이 다 한다면은 그건 뭐 노동당식이나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냥 민주주의라는 것을 외피로 그냥 사용할 뿐이지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자유로운 경쟁이 정당 내에서도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저는 이 반정치라는 거를 청산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반정치의 대표적인 거 3개 뽑습니다. 관료정치. 요거는 좀 더 좁히자면 검찰정치를 저는 뜻합니다. 검찰정치고요. 두 번째가 언론정치. 세 번째가 셀럽정치입니다. 저는 셀럽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팬덤 정치라고 보통 많이들 부르는데요. 저는 팬덤 정치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적극적인 지지자, 아까 말씀드린 그 10명의 카톡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그 열심을 내서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방법이 과해서 그렇지 나쁜 건 아닌데요. 문제는 지지자들이 그러는 거를 정치인들이 말려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편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20명 만들려고 하고요. 20명을 30명 만들어가지고 마치 소수가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저는 셀럽 정치라고 보고요. 이 셀럽 정치는 팬덤 정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셀럽 정치는 반정치 현상으로 청산돼야 된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요. 결국에는 뉴턴,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정치 복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고요. 정치 복원에는 저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미랄 정치입니다. 저는 이 미랄이라는 것이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으면서 그 위에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랄 입장에서는 죽는 길이죠. 죽으면서 열매가 맺는 건데 지금 정치권은 미랄 정치가 아니라 밀죽 정치예요. 밀리면 죽는다. 그냥 서로를 죽여야 되는 거죠. 밀리면 죽으니까. 그 절벽 끝에서 서로를 밀어내는 이런 정치는 밀죽 정치는 전 청산돼야 된다고 보고 이제 미랄 정치가 좀 복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성과 성찰, 그 책임과 희생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력 정치는 지금 정치인들이 다 약간의 뭐 유튜브 영향 같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자기의 영향력을 자꾸 확대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건강한 세력 정치, 비전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저는 정파 조직을 만들어서 건강한 세력 정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정치를 바꿀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저는 이런 동기로 정치를 하는데 하우 파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때가 아마 작년 이맘때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냥 페이스북에 점 하나만 올려도 다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당을 상대로 가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저게 가능이나 할까 많이들 하셨는데 제가 한 2주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상태에서 당과 일대 결전을 법원 가서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다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급적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당내에서 너무 어이없는 행동을 하니까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가급적 소송을 안 하려고 주변의 변호사들한테 부탁을 많이 했는데 변호사들이 다 안 하더라고요. 부담스럽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가처분 투쟁을 통해서 국바세, 저희 정바세 이전에 국바세가 탄생이 됐고 제가 오늘도 여기 내려오면서 차 안에서 길이 막혔는데 제가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김지아 시인의 그 시를 읽으면서 왔습니다. 김광석 씨의 노래도 있는데 상당히 좀 감동적이죠. 그래서 지금도 외부적인 보이는 탄압은 없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더 나아졌느냐? 그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단식을 하든 아니면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던 그분들과 지금 우리의 현 상황이 엇비슷하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희생과 도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기꺼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요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읽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30년 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뭐 이걸 나이로만 꼭 나누는 건 아니니까 오해를 하지는 마시고요. 나이로만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나이, 마음의 나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은 70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60대 초반,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70대 초반이시거든요. 거의 그분들이 정치 리더십을 오랫동안 행사해 오다 보니까 주변의 강요들, 뭐 기관장들 다 그 또래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죠. 자리가 다 차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40 주류 교체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세대를 가르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30, 40 세대는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굉장히 이질적이고 낯선 세대예요. 그래서 과거 대선에서도 소위 말하는 뭐 세대 연합론, 뭐 조금 부정적인 용어로 세대 포위론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40, 50대만 딱 가운데 몰아놓고 나머지 연대에서 이기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논리보다는 30대와 40대가 손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30, 40대가 많을 겁니다. 이걸 어르신들의 자녀분들 세대인데요.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초고령화라고 하는 엄청난 괴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괴물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30, 40 세대가 저는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30대는 20대를 설득할 수가 있고요. 우리 40대는 50대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대와 50대가 정치의 의사 결정에서 목소리를 낸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대, 70대, 80대, 90대,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이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지금처럼 6070 세대가 수도 다수고 그리고 정치 주류 기득권도 다 갖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2050 세대가 따라올까요? 자기들의 피를 빨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합의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3040, 6070 주류 기득권에서 3040으로 주류 기득권이 내려오면 대한민국이 30년 젊어지고 2050이라는 세대들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6070에서 지금 꽉 틀어지고 있는 주류 기득권 있죠. 주류 기득권들만 교체를 하자. 그러니까 매우 한정적인 개념이고요. 세대 통합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저도 저희 어머니가 60대시거든요. 60대를 배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60대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효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발상을 가지고 3040 주류 교체론을 그래서 전 정당도 젊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모범 정당의 6S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요거는 밑에 수정이 안 되네요. 제가 아까 수정된 걸 보냈는데 제가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울입니다. 소울은 영혼이죠. 그리고 뭐 달리 말하면 이념이죠. 그러니까 철학 이런 것들이 있는 정당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중요하죠. 근데 시스템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시스템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은 시스템이 있는데 마치 짜놓고 치는 고스톱 같습니다. 마치 답을 정해놓고 시스템을 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열어놓고 정말로 국민들 내지는 당원들이 주인이 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당이 운영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요 시프트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3040, 그 안티에이징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프트 되는 마치 야구에서도 수비 시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프트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솔루션은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이제 실용적인 내용들이고요. 이 시밀러는 제가 시밀렐러티로 했는데 지금 여기 형용사로 잘못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유사성, 쉽게 말하면 국민 전체를 닮은 정당 어느 세대에 편중되거나 성별에 편중되거나 어느 직군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이 5천만 사회를 그대로 녹여놓은 그런 모범 정당이 되는 것이 이 시밀렐러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러티로 제가 바꿨는데 이제 스테어로 과거에 쓰다가 제가 이제 서스테이너빌러티로 바꿨는데 이거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단처럼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거를 S로 해서 요 밑에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요 6S 정당을 저는 모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무슨 당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정당 저는 그렇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뭘 바꾸고자 하는가? 이제 마지막 폴리스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지역 갈등 심각했죠. 삼김시대. 다음에 이제 계층 갈등으로 이어옵니다. 계층 갈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역사 논쟁하면서 이념 갈등이 심각했어요. 뭐 박근혜 정부, MB 정부 말 요때죠. 그 다음에 젠더 갈등인데 젠더 갈등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엄청 심각해졌죠.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젠더 갈등이 있었고 지금은 다시 또 돌고 돌아가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진영 갈등이 됐습니다. 이 형체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뭔가 양당이 있는데요. 이 주류들이 뭘 하겠다가 없고요. 뭘 갖겠다만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먹겠다, 갖겠다. 나의 사리사욕, 당리당략. 이거 외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도대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왜 2년 전에는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또 찬성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선전선동이라고 말을 하는지 왜 갑자기 킬러 문항을 얘기하면서 왜 사교육 강사들 이 보수 정당에서 왜 갑자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사회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과거에는 보수는 그래도 좀 유능하다라는 말이라도 들었는데 지금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무능한 데다가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건 무능하고 뻔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질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이 진영 갈등은 저는 실체를 찾을 수가 없다. 그냥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익이다. 이익 다툼.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구청장 선거 나가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어느 한 주민분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자네가 되나 저쪽이 되나 똑같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철밥통 교대래요. 빨간색 철밥통, 파란색 철밥통, 철밥통끼리 교대해가지고 똑같이 해먹는데 자긴 별로 기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리당략, 이 사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갈등의 이제 지금 근원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대 갈등은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무조건 옵니다. 5년 안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세대 갈등은요. 정말 치유 불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의 부담 내지는 그 이익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그러면은 우리는 나이 안 먹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이 굉장히 세대 갈등은 무섭다.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그래서 저는 정당 혁신이 중요하고 주류를 교체하고 주류만 교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투자,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 아니 정치인을 키워내지를 않는데 어떻게 정치인이 생깁니까?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까? 길러내야지 뭘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바세에서는 교훈양검이라고 있어요. 교훈양검. 이게 뭐냐면은 교육, 훈련, 양육, 검증입니다. 교훈양검.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우리 정바세 우리 집행부 분들은요. 다 검증을 1년 동안 저랑 같이 고락을 같이 하면서 다 거치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예, 믿고 거래하셔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정바세가 하는 수준의 검증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력서 보고 하나 봐요. 아니면 친하면 꽂아주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훈 양검이 필요하다. 미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는 인구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건 대전제로 아까 깔았고요. Y에서 설명을 드렸고 정치 개혁을 해야 결국에는 인구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바꿔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정바세발 10대 개혁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 내부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중에 5가지만 먼저 우선으로 저희가 과제를 선택했는데 오늘 시국강연회에서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10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한 만큼 가져가라. 국회의원 특혜 청산인데요.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구속이 돼도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구속이 돼도. 상식적이지 않죠. 구청장들은 구속이 되면 월급이 안 나오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한 만큼 가져가라. 결국에는 유노동 유임금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뭐 치사하게 두고 월급 깎고 이런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회의원만큼은 너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반만 줍니다. 일단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최소한의 정량적인 거, 뭐 회의를 온다라든지 구간을 나눠서 우리 학교 다니면 등급 평가하잖아요. 정량 평가를 해서 그래도 나머지 월급은 채워가라. 최소한의 국민들에게 성의는 보여라.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고 일한 만큼 가져가라고요. 저 반칙 일꾼 집에 가라. 이건 뭐냐면요.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이 다 9명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9명 나오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 지역으로 가 있죠. 가서 국회의원의 재선을 위해서 3선을 위해서 그 지역 보좌관들이 뜁니다. 그래서 시구위원도 줄도 세우고요. 지역 유지들 관리도 하고 하잖아요. 또 소선거구제 하니까. 저는 이거 지역 반칙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애들도 한 3명씩 붙여주죠. 그냥 보좌관을. 똑같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회의원 특혜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반칙 일꾼 집에 가라. 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 보좌관 폐지해야 됩니다. 보좌관 수를 저는 절반 정도를 줄이는 걸 저는 제안 드리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는 입법조사처 있지 않습니까? 입법조사처에 예산을 줘서 박사급, 저는 연구위원들 많이 채용해가지고 오히려 일하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연구용역비를 더 줬으면 좋겠어요. 더 정책 많이 생산하시라고.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관들 저는 문제를 짚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국회의원이고 보좌관이고 일 열심히 하면 저는 월급 많이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유능한 인재 오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깎는 게 능사는 아닌데 지금의 비효율 제도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정당 특혜 청산입니다. 아까 국회의원 개인이었다면 이번에 정당 특혜인데요. 첫 번째는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에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재량인데 지급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정당이 당신 100% 해가지고 민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세금이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 의문이 있다. 근데 그래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당에다가 돈을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식을 바꿔서 지금처럼 양당이 의석수로 정해가지고 싹 나눠 먹는 식이 아니라 한 500억에서 한 700억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 전 국민한테 바우처로 나눠주는 겁니다. 뭐 예산을 더 써도 좋습니다. 좀 더 써서 18세 이상 국민들한테 바우처로 5만 원씩을 만약에 나눠준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요즘 어플 얼마나 잘 돼 있고 어르신들도 선관위 가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동사무소 가듯이 위탁을 줘가지고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정당에 후원을 하는 겁니다. 뭐 1,000원 이상씩.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는 여론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선관위에서 분기별로 후원 액수만 발표하면요. 어느 정당이 잘하는지는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국민은 그냥 5만 원 안 쓸래. 그럼 그 예산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쓰는 분들은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도 받고 하니까 10만 원까지는 정당 후원이나 국회의원 후원 하시지만은 많은 자영업자나 이런 다른 분들, 뭐 직업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주부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이런 바우처를 통해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호제도 폐지입니다. 요거는 과거에도 헌법소원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기각이 났지만은 결국에는 이 기호제도라고 하는 이 특혜 이거는 저는 정당이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마 기호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는 기호를 안 쓰고 이름을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름을 쓰거나 추첨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당도 저는 추첨이라도 해서라도 기호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정당 기득권 내려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나머지 6가지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할 건데요. 오늘도 어떤 댓글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직장 다니니까. 다 인생 이모작으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다 은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공민권 휴직제를 좀 제도화해서 마치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제 쓰면은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정치 참여를 독려해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도 해주고 공민권 휴직제를 법적으로 더 보장을 해서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나오는 선언적 조항 말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전 제도적 지원을 해서 공민권 휴직제를 해주면요. 청년들이 아마 선거 출마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에도 참여를 많이 할 거고 이 공민권 휴직제를 일단 저는 도입해야 된다. 확실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국민소환제입니다. 저는 국민소환제는 원래 반대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김남국 제명을 안 시키는 이 사태 속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저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외치고 다니는데 국회가 자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해야죠. 그럼 국민소환제를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 중간평가제입니다. 저는 정치도 이제는 경쟁할 시대라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2년마다 저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세비도 정하고 거기서 국회의원 저는 평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제 있고요. 네 번째는 정당 설립 간소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정밭에도 그냥 창당할 수 있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도별로 1,000명씩 다 모아야 되고 5개 시도에 이 정당 설립이 너무 어렵게 돼 있고요. 또 선관위에서 뭐 창당에 대해서도 뭐 약간 이렇게 공무원들이 뭐 좀 미루고 하면은 막 창당도 쉽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은 정당 설립을 간소화해서 어차피 봉쇄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당 난립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 설립 간소화를 해야 정치가 경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5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은 원내도 돈을 거둘 수 있어야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왜 원내에는 돈을 걷어가지고 반칙 일꾼까지 동원해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타고 소통관도 맘대로 쓰면서 일반 원외 신인들, 청년들, 뭐 어르신들도 신인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뭐 소통관 한번 쓰려면은 의원들한테 가가지고 막 빌려달라 해야 되고 빌려주지도 않아요. 경쟁자들은 또 막 못 빌려주게 하고. 완전히 이거는 그 차별 시정해야 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지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붕괴된 운동장인데 이거 저는 정치 후원금도 저는 원외들도 똑같이 모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6번째, 가장 중요해서 제가 6번째로 빼놨는데 지금 뭐 동일 지역 3선제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의미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동일 지역에서 3선을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면 교회 아시죠? 교회. 교회도 세습이 방지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아들을 거기 보냅니다. 그리고 그쪽 아들을 여기다 심습니다. 이 교차 세습을 하거든요. 저는요. 위성정당 만들듯이 우리 국회의원분들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동일 지역 3선 막으면요. 교차로 나갈 겁니다. 예, 누구는 강원도에서 누구는 대구로 누구는 부산으로 교차 세습할 거거든요. 아주 지능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일 지역 3선제 아니고 필요 없고 선출직 연한 총량제를 하는 게 맞다. 이거 20년은 그냥 제가 임의로 써놓은 거고요. 뭐 30년 해도 좋고 50년 해도 좋고요. 10년 해도 좋습니다.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저는 20년 정도면 좋다고 보고요. 여기는 대통령은 예외입니다. 대통령 빼고. 그리고 임명직도 빼고요. 그러면은 기초의원을 나가고 광역의원 나가고 구청장 나가고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는 것을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짜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3선 연임 제한, 지금 단체장들도 3번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연한으로 총량제로 규제하는 게 맞겠다. 저는 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직 연한 총량제는요, 뭐 불평등도 아니고 피선거권 막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 현역분들 있죠. 그분들이 반대하면은 제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외로 해도 돼요. 또 나오시라고 해도 됩니다. 무제한으로 하시라고 하고 앞으로라도 저는 이거 걸어가지고 저희부터 규제 받겠다. 이러면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5선 의원, 6선 의원 더 하시라 그래요. 더 하시라 그러고 이것만 좀 해서 우리 때부터라도 이제는 이거 연한제 걸자. 세대교체 하겠다.
그럼 아마 이제 이거 도입하면은 그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도입을 해서 정치가 이제는 경쟁해야 된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국민 참여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대가 온다면 정치 독과점이 무너지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요. 정치가 경쟁하면 정치가 변할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게 꼭 필요한 거고요.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요. 지금 바로 이제 혁명적인 변화에 대한 위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예, 그래서 시국 강연 토론에 저희가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았고, 이거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뒷부분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됩니다. 예, 길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방황하시는데요.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예, 창조적으로 가면 되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이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죠. 예,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정바세가 이 정신으로 함께 하고 있고요. 행동과 참여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정바세가 만들어갈 희망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시국 강연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